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2발을 연이어 발사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10분 뒤에 추가로 쏜 미사일은 거리가 매우 짧아서 북한 내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지난달 26일 이후 5일 만입니다. 아마도 한미일이 지난달 말에 처음 실시한 다영역 훈련이죠. 프리덤 엣지에 대한 반발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은 미사일뿐만 아니라 오물 풍선, GPS 전파 방해 등 복합적인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사일 한 발 쏘는데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미사일 도발할 돈이 있으면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것부터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확실히 앞뒤가 맞지 않는 국가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립니다. 2부에서는 엄경영의 촉,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만나보고요.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전국의 본격적인 장마에 들어선 모습인데요. K웨더의 반기성 예보센터장 연결해서 올해 장마, 그리고 태풍, 비 피해, 이거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그러고 보니까 7월 첫날입니다. 7월 1일 월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 YTN의 이태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태현입니다. 와, 환영하는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올라오고 있나요? 올라오는 건 솔직히 여기서 안 보이지만 올라오고 있죠. 지금 딴 데 올라보기 때입니다. 네. 근데 휴가 안 가요? 이태현 아나운서? 저도 이제 7월 중순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미리 끌어당겨 쓴다라고 생각하고 이우영 아나운서 대신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휴가다. 좋네. 근데요, 그 휴가를 함부로 가면 안 돼요, 방송에서. 왜요? 이우영 아나운서는 항상 얘기하는데, 이게 대타로 들어온 사람이 본인보다 더 잘하게 되면 이 나중에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저는 휴가 안 가잖아요. 그럼 교수님은 계획이 없으세요? 저는 추석 때나 좀 가려고 생각하고 그러세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빨간 날이라서 어차피 방송이 없을 때.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일종의 프로의 품격이 아니라 처절한 품격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그리고 오늘 이태현 아나운서가 모처럼 나왔는데, 여러분 우물정공사후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의 의견 최대한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현안 질의 공방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현안 질의가 예고된 이후에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공세를 거세게 이어갈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 처음으로 여야 의원들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초반부터 고성과 삿대질이 오고 갔습니다. 오늘 운영위에는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그리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을 포함해서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이원목 공직기강 비서관 등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운영위가 시작되고 초반부터 진행이 좀 매끄럽진 않았어요. 의사 일정과 자료 미제출을 두고 설전이 벌어진 건데요. 대통령실이 업무 보고를 끝내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관련 자료를 미리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또 박찬대 위원장도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한번 업무 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다라고 거들었고요. 이에 대해서 당무에 복귀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사 일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간사 협의가 일체 없었다면서 반발을 했어요. 이에 더해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운영위 운영을 두고도 비판을 쏟아냈거든요. 이 과정에서 갈등은 격화됐습니다. 박찬대 위원장이 말씀을 정리해달라면서 강민국 의원의 발언을 도중에 끊은 건데요. 강 의원이 이 같은 지적에 삿대질을 하면서 아니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냐라고 반발을 한 겁니다. 이게 지난달에 열렸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이 했던 발언이죠.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이 말을 비꼰 거고요. 이후에 장내는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이어진 질의에서 민주당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경로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데요. 고민정 의원은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경로 여부에 대해서 물었고요. 이에 김 차장은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다면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상병 특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요.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특검 임명 절차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고요. 또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이 외압이라는 건 실체가 아직 규정된 바가 없고 증거도 없다면서 전원을 통해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이지 실체적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 경로설 등 이렇게 다양한 현안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진 운영위 전체 회의 상황.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전에 제가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하철 9호선 흑성역 승강장의 원인 미상 연기 발생으로 흑성역 상하선이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흑성역에 내리셔야 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긴급 뉴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경로설이요? 네. 근데 물론 이 경로설의 어떤 진위를 밝히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요번에 이렇게 제가 볼 때 이 운영위 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뭐냐면 대통령 경로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런 문제들이 다시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떠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가지고서 뭐 이 질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많이 나왔던 것을 확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은 사실은 대통령실도 물론 답변이 뭐 이 썩 신통치 않았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또 그 얘기야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같은 되면 내용의 반복이다. 그렇죠. 같은 내용의 반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고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기존에 알려진 입장 외에 새로운 입장을 얘기하기 힘든 것은 누구든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증거가 있다면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딱 들이대는 이런 게 좀 필요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하니까 이게 말싸움이 되고 말싸움이 되다 보면 또 그러니까 두 가지죠. 또 저렇게 싸우느냐 또 이 얘기냐 이 두 가지의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민주당의 전략도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고 있는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 싸움 구경도 한두 번이지 매일 싸우면은요. 네. 아유 지겨워요 그거. 네. 아니 우리나라 요새 정치 보세요. 맨날 싸우잖아요. 아니 사소한 것도 싸워. 예? 아 이거 진짜 이거 좀 상황이 심각한데 그러니까 좀 이 국민들 가뜩이나 덥고 말해요. 지금 그저께도 엄청 비 왔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좀 정치권이 뭔가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줘야죠. 허거나 싸우고 있으니 새로운 거 없이
결국 이 같은 얘기 계속 얘기한다는 거는 한쪽도 그렇고 반대쪽도 그렇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지금 상황 인식도 제대로 됐는지 의문을 던져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럼 한 가지 더 네.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동안에는 통상 집권 여당이 국회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운영위를 맡게 되면서 시작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향후에 이 국회 운영위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통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례예요, 사실은. 네. 관례인데 관례가 뭐냐면 운영위는 여당이 가져가고 법사위는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예요. 근데 제가 칼럼에도 쓰고 많이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관례가 완전히 지금 무너졌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내 1당이 그냥 다 가져가자 상임위원장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미국식이 그런 거예요. 예? 근데 필요한 건 미국식이고 또 필요하지 않을 때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운영위를 맡았다 그러면 그만큼의 공공력이나 이런 걸 보여주려고 맡은 건데 지금 오늘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까지만 본다면 제가 볼 땐 왜 맡았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례 관습도 일종의 법이라는 거예요.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장소잖아요. 네. 그런데 법을 만드는 곳에서 관례 관습을 무시하고 상황에 따라서 관례 관습을 다르게 해석하게 된다면 과연 국회의 권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가뜩이나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날 싸우는데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소식은 각 부처 신설에 관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장관직 신설을 추진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정무장관직 신설은 의석구도에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당과의 소통 강화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정무장관이 신설되면 정부와 국회 간의 가교 역할을 전담해서 소통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전했고요. 또 이외에도 다른 뉴스가 전해져 왔는데요. 저출생, 고령화, 인력, 그리고 이민 등 인구 정책의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도 부총리급으로 신설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요.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 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을 하고요. 또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또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인구 정책도 평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죠. 여성가족부 폐지. 이건 이번 정부 개편안에서는 일단 제외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기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이번 개편안에서는 저출생 대응에 좀 더 집중하고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와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거든요.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대응에 집중했다는 이번 정부 개편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도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이태현 아나운서 지금 결혼 안 했잖아요. 네. 왜 안 했어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걸? 그죠, 너무 그죠. 복잡해서. 네. 복잡한 게 중요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이유, 네. 이러한 것들은 특정 부서 하나 만든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이태현 아나운서처럼 이 젊은 층들이 자기 미래를 최소한도 설계나 계획을 할 수 있는 사회라면 네. 그리고 그 미래를 그다지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사회라면 제가 볼 때에는 아이를 낳지 말라 그래도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부서를 만든다는 거 저는 사실 좀 정부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대통령실하고 그 반도체 학과 만든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했어요. 반도체 학과라는 걸 반도체만 만들면 끝나는 반도체 학과? 거기에는 물리학도 있어야 되고 수학도 있어야 되고 정말 그 모든 이 기초 학문의 결정판이 돼야 하는데 네. 그런 학과를 따로 만든다고 해서 과연 어떤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해했거든요. 네. 똑같이 무슨 부요? 인구 전략 기획부? 이것도 똑같이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부서 하나 만든다고 그럼 진작 부서를 만들었으면 문제 다 해결됐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막 애들 유치원이 모자르고 막 선생님 더 뽑아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런 식이라면. 네. 근데 글쎄 이게 그렇게 저거한다면 진작 만들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인구 전략 기획부라는 것이 글쎄요.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회 문제를 단순히 부서 하나 신설한다고 그거 해결할 가지고 안 수는 되죠. 없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이 아이 낳으면 돈 주는 거. 그 사실은 그 킨더겔트라고 그래요. 킨더겔트 에어징스겔트라고 독일에서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기 낳으면은 아기를 낳으면은 주 정부와 이 중앙 정부에서 돈을 이제 각자 주는데 그때 당시로 굉장히 그 액수가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내 독일인들이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느냐 하면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문제예요. 종합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에도 이 아기를 낳으면은 돈을 좀 지급해 주는 거 굉장히 많이 지급해 주는 데도 있고 일부 회사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1억을 주는 회사도 있다라는 걸로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네. 그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실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아이가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아기라는 것이 사실 귀중한 하나의 인격체인데 이게 뭐 물론 그럴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뭐 이게 자꾸 돈과 이렇게 연관돼서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 이거는 전 그다지 긍정적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글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이제 남겨주셨는데 그러면 정무수석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무장관. 네네, 정무장관. 자, 결국 정부와 국회 간의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요. 맞아요. 과연 어느 인사가 적합할지 혹시 예상되는 인물이 있으실까요? 야, 그거 예상하려면은 힘들죠. 예. 근데 전 딴 거 모르겠는데 정무장관 전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런데 정무장관이 왜 필요하냐면 이거는 뭐냐면 신설하겠다라는 건 정부가 이제 야당과 원활하게 좀 소통을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네. 전 그런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단 정무장관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돼요. 예? 그런데 정부조직법 개편을 그러니까 아까 그 뭐라 그랬죠? 인구전략기획부 네. 이거 다 합해가지고 이제 저걸 해야 되는데 과연 야당이 정무장관 신설에 동의할 것인가? 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정부로서 뭐 손해나는 건 없어요. 왜? 뭐 야당이 그렇게 반대를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자주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야당이 반대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되는 건데 과연 야당이 또 어떻게 나올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인구전략기획부나 이 정무장관이나 이 신설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에게 있지만 이것이 실현 가능성은 그거는 야당에게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보면은 제가 요새 느낀데 국회의 힘이 막강해요. 예. 네. 자, 이렇게 각 부처 신설 그리고 또 정무장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세 번째 브리핑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관련 뉴스 하나 짚어보죠.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요.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6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달 전체 수출액이 570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증가한 수치예요. 특히 IT 품목의 수출이 눈에 띄는데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전 품목의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했고요.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전월보다 50.9% 증가한 134억 2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감소했는데요. 이건 올해 조업 일수가 작년보다 1.5일 줄어든 영향이 있다는 분석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액을 보면요. 지난달 전체 수입액은 490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게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 감소한 수치인데요. 이렇게 수입액이 줄면서 무역 수지는 80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2020년 9월에 무역 수지 84억 2천만 달러를 경신한 이후에 45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다시 기록한 거라고 하는데요. 자, 이로써 상반기 무역 수지 흑자는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수준인 231억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반기 무역 수지 기록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유 좋죠 물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무역 수지가 이렇게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사실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이냐면 환율 있잖아요. 네. 환율을 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사실 우리나라 환율 시장이 이제는 아침 9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 2시까지 늘어났죠. 네. 이렇게 되면 환율 변동성이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네. 이 환율이라는 것과 이 수출입이라는 건 환율이라는 것과 항상 맞물리니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부가 또 잘 관리하고 이끌어가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잘 된 거죠. 예. 네. 그럼 올해 하반기 수출도 좀 계속 상승세 유지될까요? 뭐 그거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수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AI 있지 않습니까? 네. 이 AI 덕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덕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지금 하반기도 물론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AI 플러스 AI 이후에 미래 먹거리를 뭘로 먹고 사는 것인가를 또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저는 뭐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잠재적 성장 동력이 무엇인가를 발굴해내는 것도 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먹거리를 계속 발굴해야 된다. 당연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오늘 전해드릴 마지막 소식은 제주도와 행정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오늘부터 주 4.5일제를 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혹시 이 오늘부터요? 소식 오늘부터요. 이거 들으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제주도가 오늘부터 유연근무제를 활용해서요.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이게 파장이 만만치 않겠네요. 네, 금요일 오후 휴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주 4.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본 8시간을 근무하고요. 그럼 4일 동안 일단 8시간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이외에 추가적으로 4시간을 본인이 자유롭게 유연하게 더 추가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에 근무해야 될 8시간 중에서 이제 4시간만 남기는 거잖아요. 네. 4시간을 먼저 당겨서 했으니까. 그래서 금요일은 오후 1시에 퇴근하는 그 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한다는 겁니다. 하여간 부럽죠. 부러운데 저 같으면 차라리 그냥 예전에 우리가 놀토 했듯이 그냥 격주로 그냥 하루를 퐁당퐁당 아예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또 반만 쉬면 조금 아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그래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제도고, 그래서 다른 지역들이나 근로자들의 주목을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운영 대상은 시, 도, 공공기관의 산하 직원들이고요. 규정이 마련된 기관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지만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의료 공백 우려 때문에 이번 시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해당 제도 시행을 맞아서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부서 내 팀별로 일단 30% 이내에서 운영하게 하고요. 또 이게 서열에 따라서 특정인만 쉬게 될 수도 있잖아요. 서열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순번제를 도입해서 균등하게 이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잘 될까요, 교수님? 글쎄요. 제가 볼 때 일단 전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주 4일제는 세계적인 추세다. 네. 그런데 그 세계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세계적인 추세가 맞는다라고 했을 땐 그 세계는 벨기에만 의미하는 걸 겁니다. 벨기에가 전 세계가 아니라면 벨기에는 주 4일제를 합니다. 주 4일제를 하는데 4.5일제가 아니에요. 주 4일제를 하는데 아까 이태원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8시간 플러스 알파를 계속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동시간 총량은 똑같아요. 아, 그렇군요. 노동시간 총량은 똑같은데 단지 이제 그거를 땡겨가지고 이제 4등분한다 이거죠. 그래서 벨기에가 하고
일각에서 일본도 하던데 일본은 그 노동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온 특정 기업이 있어요. 자동차 회사인데 제가 어느 회사인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 회사에서 주 4일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주 4일제 근무 일부 기업에서 주 4일제 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확대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업주들은 생산성을 중요시하잖아요. 네. 근데 노동자들은 우리 같은 노동자들 입장에서 볼 땐 쉬는 시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 예를 들면은 주 4일제를 찬성하는 독일의 사업자가 40%라면 노동자는 한 7, 80%가 찬성을 하는데 이 언밸런스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 4일제를 그 독일에서 이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건 없고 네. 단지 벨기에만 지금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뭐 제주도에서 시작했다고 전국에 쫙 퍼지느냐? 제가 볼 때에는 외국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에는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긴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이게요. 특히 이제 공무원은 이게 대인 업무가 많은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뭐 한다 그래서 뭐 나쁜 건 없지만 예를 들면 그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 일반 주민들의 돌아가는 이익도 좀 있어야겠죠. 근데 쉽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벨기에조차도 전국적으로 이 국가 단위에서 주 4일제 시기하는 벨기에 유일한 나라인데 이 벨기에만 하더라도 하루의 노동 시간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를 꼭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면 뭐 기본소득 준다 그러면 뭐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복지 혜택을 다 받고 플러스 기본소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소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지 혜택의 상당 부분을 줄이고 대신 돈 주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야, 주 4일 좋다. 그 대신 평일날은 죽어라고 일을 해야죠. 결국 기승전 질량 보존의 법칙이네요. 질량 보존의 법칙. 와, 대단하다. 맞습니다. 아유, 이태현 아나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태현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노란우산 쓰세요. 아침 출근길엔 신나는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이 있다면 퇴근길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슈를 콕콕 찍어주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예,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2주를 참으셨는데요.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월요일 2부. 이 시대 최고,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이신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과 함께 현안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엄경영의 촉인데요. 엄경영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을 다 마친 거죠? 다 마친 거죠. 다 마친 거죠? 네. 예. 근데 뭐 신선해요. 이 배신, 이게 배신이라는 단어가 이게 원래 이 굉장히 우리나라 초기 1920, 30년대에 주로 많이 등장했던 단어 같은데 이 배신. 예. 근데 사실 배신하고 차별화는 저는 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신과 차별화. 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고 다만 이게 어느 시기에 쓰냐 거기에 따라서 차별화가 될 수도 있고 배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보수 정당 사상에서 차별화로 쓰였던 예가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 때 6.29 산안. 아하.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하고 차별화하면서 예. 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예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도 3당 합당을 했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차별화한 거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2000년대 들어서는 박근혜 당시 그러니까 새누리당 대표가 행정수도 반대를 했거든요. 이명박 그 당시 대통령에 맞서서 이것도 이제 성공적으로 차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는데요. 다만 이게 선거 때가 아닌 평상시에 이렇게 이제 그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의 주류에 대항했다. 이렇게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는 그 배신의 정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15년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 그러니까 새누리당 원내대표. 예. 그래서 중부담 중복지로 이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배신의 정치로 낙인이 찍혔고요. 그리고 2016년 말 2017년 초에 진행됐던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예. 그런 이제 정치인들이 배신의 정치로 낙인이 찍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온 배신의 정치 논란은 저는 이제 이 특검법 찬성 한동훈 후보라고 통일하죠. 한동훈 후보가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이게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한동훈 후보하고 윤 대통령은 이제 1차 윤환 갈등, 2차 윤환 갈등, 선거 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일종의 차별화 그렇죠. 시도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선거 때 있었기 때문에 용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들고 나온 최상병 특검법 찬성 건은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한테 좀 아프게 작용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얼마 전에 나경원 후보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왜 선거 때는 가만히 있고 이제 와서 얘기하느냐. 저는 그건 상당히 아픈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배신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대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잖아요. 당시 대통령.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 지역의 맹주라는 식으로 확고한 지역 기반이 있었던 분이고 또 하나는 보수의 적자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들었던 분이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또 막강한 팬덤 비슷한 것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었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보수진에서 적자라고 바라보냐 하면 거기에는 의문을 다는 분들이 많을 거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지역에 확실한 기반을 가지고 있느냐라면 그거는 아니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전당대회를 둘러싼 그 보수층의 3가지 정도의 핵심 민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탄핵이나 임기 단축은 절대로 안 된다. 네. 일종의 이제 레드 라인으로 그렇죠.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보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비극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낮은 것과 상관없이. 예. 두 번째 핵심 민심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아하. 이런 이제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전 대표 회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비선 논란이 있었죠. 이명박 교수하고 함성대 원장.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에 대해서 보수층이 좀 그러니까 분노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로는 국정 지원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여당이니까. 그렇지만 견제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둘러싼 이 세 가지가 이 보수층의 핵심 민심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이 일종의 이 탄핵 내지는 임기 단축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보수층에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 면에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좀 몰리고 있고요. 저는 어대하는 이미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대하 무너졌어요? 네, 저는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선으로 갈 가능성이 70%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네,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제 얼마 전에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되게 구독자가 많은 보수 그 유튜브들이 있어요. 신의 한수가 한 150만 명 정도 되고, 펜앤마이크 TV가 한 90만 명 좀 넘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조선 TV 여기도 이제 꽤 되거든요. 이런 데서 자체 그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예.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일부 보수 유튜브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앞서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 일부 유튜브에서는 이제 당원이, 그러니까 이제 그 구독자들이죠.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원희룡 후보. 근데 이런 보수 유튜브의 구독자들은 대체로 굉장히 액티브한 정치 관여층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의 여론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원에서는 이미 한동훈, 원희룡 후보가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고 또 나경원 후보가 거세게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경선을 보면 20%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 국민 일반 여론. 네, 예. 그러니까 일반 여론의 구성이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뭐 50%, 또 나머지 후보가 5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한 50% 뭐 들락말락 이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어대하는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결산으로 갈 가능성이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소장님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지금 뭐 80만인가 뭐 100만인가 뭐 넘어간다는 그 탄핵 청원 뭐 그거 있잖아요. 그것이 그러면은 지금 아까 탄핵 임기 단축 안 된다라는 게 세 가지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게 그러면 그 탄핵 청원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대한이 왜 흔들리고 있냐 이거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대한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상병 특검법 찬성 역풍이 좀 불고 있다. 당원들 사이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탄핵이나 임기 단축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거 때라면 저는 그러니까 역풍으로 그러니까 가지 않고 오히려 선거에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처음에 다룬 주제인 배신의 정치 논란이 좀 증폭되고 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한테 별로 그렇게 그 뭐 이익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검사 출신에 대한 피로도도 좀 누적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즉 윤심의 어떤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국회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만 해도 지금 뭐 최상병 특검법을 비롯해서 또 검사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방송 4법, 그러니까 방송 3법 플러스 방통 2법이죠. 이런 것들의 강행 처리가 예고돼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그 말씀하셨죠. 방금 탄핵 청원. 네, 80만 명 막 돌파. 80만 명 막 돌파했다고 저도 보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진영 대체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탄핵만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여론에 이제 그 기름을 부으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결집한다. 네, 그렇습니다. 보수가 이제 역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친윤 후보 즉 윤심이 누구한테 있냐 전당대회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 얘기도 잠깐만 해보죠. 이재명 전 대표 이젠 전 대표 맞죠? 네, 전 예? 대표입니다. 이재명 전 좀 있으면 대표도 되실 텐데 어쨌든 전 대표죠. 근데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이게 지금 1심이 좀 있으면 선고가 돼요? 대략 한 10월쯤 이제 빠르면 10월쯤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벌써 2년 가까이 흘렀어요. 원래 공직선거법은 1년 안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1년. 그러니까 1심 판결이 6개월 안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벌써 1심 판결이 안 한 채로 1년 한 8개월 흘렀어요. 그래서 10월이면 거의 2년을 꽉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1심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재명 전 대표 쪽에서 온갖 수단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례로 수백 명의 증인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얼마 전에 판사도 짜증을 냈죠. 그 많은 증인 신문 내가 어떻게 다 아냐. 철두철미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 지금 여러 가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막 크게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이 사건 병합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재판부 교체를 요구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판사 탄핵도 지금 예고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선고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고요. 이재명 전 대표 쪽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선 전에는 이 대법원 최종 판결이 안 나오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마지노선 데드라인을 2026년 지방선거 즈음. 그러니까 앞으로 2년간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 전 대표 쪽 전략에 따르면 지금 소장님 엄경용 소장님 말씀은 지방선거와 대선을 같이 치른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대선에서 한 1년 전 정도. 왜냐하면 대선까지 1년 정도 남으면요. 재판 수사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 한 1년 전쯤인 2026년 지방선거 지금까지만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오게 방어하면 된다. 이게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쪽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정도 안에는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오게 하면 성공적이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무력화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1심에서 설령 어떻게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을 그냥 늦추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죠? 1심이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뭐 당은 거의 완벽하게 장악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국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상임이 다 장악했고 게다가 이제 법사위를 이재명 방탄 의원들로 거의 다 채웠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2년 안에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오게 늦추는 전략을 잘 쓰면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는 무력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시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 이재명 전 대표 말고 또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현재 김두관 김두관 전 의원이죠 벌써. 예. 김두관 전 의원 이제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인영 의원도 거론되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네, 본인은 아니라고 했고 또 김두관 전 의원은 나오면 본인이 이제 그 전직 의원이니까 할 일이 있는 거긴 하지만 사실 당의 주류를 장악한 개딸당원들하고 또 척을 져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득표, 즉 한 20% 정도 이렇게 이제 득표하지 못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또 이게 굉장히 손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들러리 후보가 일부 나오거나 들러리 후보 얘기하니까 이게 과거 공산주의권 나라들 선거 때
들러리 후보들 세우고 90% 득표하고 전두환 때도 그러지 않았나요? 네, 뭐 그때도 그랬죠.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이게 참 그 민주당의 역동적이고 다양한 그런 어떤 그 프레임 갖고 있었던 게 민주당이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의 민주당은 정말 역동성을 잃어서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그런 당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총선 때를 기점으로 지지율도 점차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 보면 오늘이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아까 민주당 당원 개딸 강성 지지층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그 탄핵 청원 있잖아요. 네. 그게 뭐 80만이 넘었다. 우리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민주당 권리당원이 250만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일정 부분 상당히 포함이 돼 있다라는 분석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권리당원 250만은 저는 이제 한 3분의 2 정도가 실제 유효한 당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권리당원 그 모집하거나 뭐 이런 거를 보면 대개 막 친인척 사돈네 팔촌까지 막 다 집어넣거든요. 나중에 그 당내 경선에서 네.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도 행동하는 권리당원의 수를 대충 어림잡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운영에 이제 관여하는 당원존 라이브가 뭐 한 150만 명 안팎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그 개딸 당원 개딸 중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김어준 유튜브도 이제 150만 명 좀 넘어서 있고. 그래서 저는 행동하는 당원이 최소 150만 명 이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그러니까 뭐 저는 150만 명 안팎까지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민주당 지도부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탄핵 청원이 막 그렇게 숫자가 올라가는. 사실 이제 민주당의 그러니까 국회 전략을 보면 일단 탄핵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굉장히 이제 의도된 것이 여러 군데서 보여요. 이를테면 그 특검법, 그러니까 최상면 특검법도 있고 또 특검법과 동시에 입법 청문회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이제 나와갖고 증언을 하고 그랬는데 또 이것과 별개로 국정조사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이제 탄핵 청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공세의 어떤 소재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를테면 이제 탄핵 명분 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플랜 B로서 임기 단축을 압박하기 위한 개헌이요? 네, 뭐 임기 단축 개헌이든 아니면 뭐든 이런 압박하기 위한 그런 두 가지 목적 하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문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또 갈라졌잖아요. 근데 그 탄핵을 또 얘기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그 요새 국회 돌아가는 거 보면 상당히 법사위는 뭐 화력이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민주당의 탄핵 몰이는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탄핵이 가능하냐 이걸 복귀해 보려면 계산해 보려면 과거 2차례 탄핵 사례를 보면 돼요. 노무현 대통령?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2003년 탄핵안이 국회 통과되긴 했지만 국회 통과되기 전에는 탄핵 여론이 높았어요. 근데 탄핵되고 나서는 탄핵 반대 여론이 역풍이 불었죠.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결국 헌재에서 이제 그 탄핵 소추안이 기각이 됐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탄핵 전이나 후나 70-80% 그렇죠. 이렇게 탄핵 여론, 찬성 여론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탄핵이 현실화되려면 저는 한 70-80%까지 가야 된다. 근데 지금은 여론이 찬성 여론이 근데 지금은 뭐 반반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이게 탄핵 그 소추안을 통과시키기도 어렵고 지금 8석뿐만 아니고 이제 국회의장이 탈당했기 때문에 9석이 이탈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쉽지 않고 설사 어떻게 해서 통과시킨다 해도 또 탄핵 반대 여론이 점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헌재가 인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탄핵물의는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탄핵 그 청원이 어차피 지금 이 숫자면은 법사위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5만 명 넘기면요. 그 원래 넘어. 그래서 법사위로 지금 그 회부했어요. 회부한 상태인데 계속 회부했는데도 계속 청원 숫자가 올라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회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회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어요. 그건 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5만 명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 거죠. 분노를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대표 추대 사실상 이런 거라든지 탄핵 청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내 문제다, 너네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당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미국 그 뭐 트럼프나 공화당이 트럼프나 민주당이 바이든 이거 다 단순히 당내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전체 민주주의 문제고 전 세계 전 세계 정치와 민주주의 문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 대개 한 35% 40% 되잖아요. 민주당이. 그리고 국회에서 170석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정당의 당내 문제 어떻게 단순히 당내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전체 그런 문제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국면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그거 어찌 돌파가 쉽겠어요? 지금 근데 뭐 이재명 대표의 부인 되시는 분의 요리책도 그렇게 잘 팔리고 밥을 지어요. 네. 그리고 또 저기 그 뭐죠? 그 대의원 계양구의 대의원도 또 하신 모양이에요. 네. 그 김혜경 여사가.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밥을 지어요가 2018년에 나온 책인데요. 뭐 저도 이제 목차를 꼼꼼히 봤어요. 근데 그렇게 그 베스트셀러로서의 어떤 그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김혜경 씨 하면은 법인카드와 초밥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저는 얼핏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를테면 이게 그 집밥집에 간판을 걸어놓고 우리 식구들은 명품 초밥을 배달시켜서 먹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사태가 아닌가. 저는 근데 요새 사실 요리책 보고 요리하는 사람 없거든요. 유튜브 보고 요리 저걸 하지 누가 그 요리책 글쎄 뭐 옛날에 그랬어요. 예, 제가 유학 갈 때 우리 와이프랑 저거 할 때 그때는 그랬는데 요새는 뭐 잘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요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손현재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으로부터. 팀코리아의 공식 파트너가 된 베스트슬립과 함께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리틀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리틀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다 리틀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6시부터는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더위, 여러분의 짜증을 한순간에 전부 사라지게 만들 최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뉴스 들으시겠고요. 저는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교통안전 1분 턱. 안녕하세요. 가수 나비입니다. 올해 여름에는 정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해요. 잊지 말고 안전운전 아시죠? 고속도로에서 빗길 사고 치사율은 일반 도로보다 4배가 높다는 통계 결과도 나왔거든요. 운전 전에 전조등과 후미등, 와이퍼 작동 점검하시고요. 장마철엔 차량의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늘어나는 만큼 제한 속도보다 천천히 충분한 차간 거리도 확보해주세요. 특히 집중호우 시에는 차량 이동을 자제해야겠죠? 지하차도는 피해 우회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마철 많은 비에도 안전 운전. 소중한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이창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연구하는 23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반도체, 이동통신, 원자력, 우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왔습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도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뭐해? 세비톡톡해. 수원에 할 말 많아? 세비톡톡해. 지금 세비톡톡 앱을 다운로드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전해주세요.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은 정책이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소통의 기회 지금 시작하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지나고 기온도 많이 올랐던 하루였습니다. 서울은 어제보다 5도 정도 올랐는데 습도도 높아서 후텁지근하셨죠. 현재도 서울 30.9도, 대구 31.9도, 광주 29.1도로 곳곳에서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늦은 밤에 전남과 경남권에 비가 내리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북부 동해안, 경북 일부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주중 내내 전국 곳곳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기흥 동탄 3, 4, 5차로에서 화물차 전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회해서 지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파로 기흥 나들목에서 기흥 동탄 나들목까지 3km 정도 정체입니다. 서울 방향은 강남권에서 정체인데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휴게소에서 팔곡분기점까지 정체 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 노오지 분기점에서 송내 구간도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한강 주변에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쪽은 강남권에서 혼잡한데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용산 쪽도 혼잡한데요. 동작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분기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중랑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주 배경 인구 250만 시대. 그 속에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부도,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도훈 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식 라인이 아닌 본인이 따로 갖고 있는 정보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윤 대통령은 공식 라인을 통해 보고를 받으며 이태원 참사 당일에도 공식 라인을 통해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진표 전 의장과 윤 대통령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전직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공개하고 그것도 의도가 아름답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격노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내용을 들은 적 있는지에 대해서는 들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차장은 안보실 회의 후 800-7070 번호로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간 이후 일사천리로 일처리가 진행됐다는 의혹에 모르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으며 대통령은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떤 실무자에게든 수시로 전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사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원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꼼수 사퇴가 거론되고 있다며 이와 상관없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준하는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 보고가 된다며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는 만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에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공수처에도 고발한 만큼 수사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몽리라며 탄핵 소추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당 미디어 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즉각 철회하고 제1야당답게 방통위원 추천 책무부터 이행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위는 현재 방통위에 이름을 올린 위원은 2인이고 과반수에 해당하는 2인이 찬성한 모든 의결 사항은 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도 민주당이 자당목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여당 후임 추천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거부하는 식으로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들어 놓고 위법을 운운하는 건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경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4선 김민석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집권 준비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선 한준호 의원도 출사표를 던지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 교체라는 성과로 증명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도 출마 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 뜨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명예훼손과 배임수 증제, 청탁금지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9일, 구속 적부심을 받은 신 전 위원장의 구속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 6일 대선을 사흘 앞두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 중수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성역 승강장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은 연기 발생 신고 이후 바로 승객들을 대피 조치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습니다. 연기가 난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 소방이 출동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기 발생으로 현재 흑성역은 상행선과 하행선 모두 무정차 통과 중이며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내륙 지방에서는 무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더 후텁지근한데요. 반면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전북에는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은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최대 120mm 이상,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50mm 이상, 제주 산지에 2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제주를 시작으로 밤부터 서해안 지방의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낮에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다음 주에도 내내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1.1도, 습도는 49%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축가 이성범입니다. 넘치는 크리에이티브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GW 캐드입니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선택한 대체 불가의 캐드.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GW 캐드.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한국일보 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이성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장애인은 본인의 불편함보다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불편한 시선이 장애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함께 사는 사회,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름을 바로 보면 창조의 힘이 나옵니다. 이 캠페인은 다름이 또 다른 힘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장애인재단과 함께합니다. 경기도민 일상에 더 나은 변화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고민합니다. 경기도민의 시선으로, 경기도민의 마음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려는 노력, 바로 경기도의회의 길입니다. 협치로 함께한 2년, 함께할 2년.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여러분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경기도민이 행복한 경기도의회 새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안전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화재가 나도 불에 타지 않는데. 판넬에 사용한 단열재가 그라스올이니까. 불에 안 타니까 화재 보험료도 절감되겠네? 그럼 그라스올이니까.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인체에 무해하기까지. 건축용 단열재는 그라스올. 샌드위치 판넬도 그라스올 판넬.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정성호 의원께 질문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더운데 참 요새 내일부터 또 장마 막 비 오고 이런다는 거 지역구에 또 그 대비도 뭐 하시느라고 신경 쓰시고 그러시겠네요. 뭐 폭염도 걱정이고요. 제 지역구는 뭐 지대가 약간 높아서 수재는 좀 적은 편인데 일단 여름에 굉장히 더운 편입니다. 일단 걱정이 많이 되죠. 뭐 어려운 분들이나 또 노인 어르신들 폭염 그렇죠. 대비 또 장마 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이거부터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왜 탄핵 청원이라는 게 막 80만 막 넘어섰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현상을?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만들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든다고 했는데 총선 이후에도 대통령의 기본적인 태도나 입장이 별로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셔갖고 그렇게 의사표시를 국회 탄핵 청원으로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 지도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별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뭐 지금 뭐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가벼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또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 총선에 승리했다고 해갖고 대통령 탄핵 추진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오만해 보이겠죠. 역풍이 불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다만 지금의 어쨌든 국회 어쨌든 탄핵 관련된 청원 서버가 마비될 정도라고 하는데 그만큼 대통령의 국정 전환
또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물가, 고물가, 고금리 또 외교적으로도 푸틴의 북한 방문 이후에 남북 관계도 굉장히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물풍선 좀 계속 내려보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혀 뭐 총선 이전하고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고 특히 뭐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그 당시 수사기록 회수에 관련해 갖고 대통령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상당 정도 관여가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사안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관련해서도 여당이나 좀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모여서 청원으로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제가 여쭙겠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상병 특검 만일 가정입니다만 대통령실과 뭔가에 관련이 있다라고 드러나면 그게 근데 탄핵 사유가 될까요? 전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특검의 조사를 해봐야 수사를 해봐야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뭐 대통령이 경로하셨다고 나왔는데 과연 경로한 그런 감정의 표현이 구체적인 지시로 이어졌고 그 구체적인 지시가 실제 그런 사건들을 어떤 변화시키는데 어떤 외압으로 작용했는지 뭐 회수하는데 부당한 외압으로 작용했는지를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단계에서 뭐 탄핵 그거 관련해서 탄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그 어쨌든 지금 최상병 특검은 다시 이제 민주당에서 올릴 거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 그렇죠. 지금 본회의에 내일 회부되면은 내일 상정하겠다는 게 지금 원내 지도부의 목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일정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지만은 뭐 이번 임시회 때 처리하자는 게 민주당의 목표이거든요. 뭐 그러나 민주당만으로 과반이 넘으니까 처리는 되겠지만 뭐 10중 8구는 여당에서는 이건 무조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고 봐야겠죠. 네네. 근데 아까 이제 그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다. 근데 오늘 이제 발표 나온 거 보면 정무수석을 신설하겠다. 정무장관을 신설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는 뭐 정무장관을 신설한다고 해서 뭐가 무슨 뭐 달라질 게 뭐 있겠습니까? 정무장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하고 여당과의 소통 또 야당과의 소통인데 과거 역할을 보면 굉장히 제한돼 있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 간의 불통 또는 야당과 대통령 정부와의 불통의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입니다. 사실은 대통령께서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 인정하고 또 오히려 지금 정무장관 신설이 아니라 여당 지도부에게 여당의 누가 지금 당대표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이지만 여당의 원내대표든 여당의 원내 지도부든 여기에 재량권을 주고 야당과 만나게 해야죠.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요. 여당이 아무런 재량권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에 있어서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야당을 만나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수직적 당정 관계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를 이 수평적 관계로 바꿔놓지 않으면은 저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 결국 키는 누가 쥐고 있냐.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무장관을 신설하든 신설하지 않든 뭐 별 차이는 없을 저는 뭐 것이다. 전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네네. 이게 또 아주 굉장히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이것은 왜곡됐다라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아주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고 제가 또 좋아합니다. 사실 가까운 사이이기도 한데 행정고시 합격해갖고 관료로 시작을 해갖고 뭐 장관 또 부총리를 2번 역임하셨고 근데 5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 하신 분인데 그동안 당 안팎의 평가가 가장 온건하고 합리적인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 중도 보수적인 그런 정치인이다라는 평을 받았던 분입니다. 저는 더군다나 오랜 공직 생활을 했던 분인데 그런 전직 국회의장이 없던 사실을 본인이 듣지 않은 사실을 갖다 허위로 만들어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짓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의도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태원 그 참사가 어쨌든 그 일부 어떤 조작된 가능성이 있겠다.
뭐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대통령께서 말씀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말씀하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도훈 홍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없다. 네네. 이렇게 이제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 논란이 좀 사그러질.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지금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김진표 의장을 만났을 때 그 당시 이 최근이 아니라 그 대통령과 그 의장과의 그런 사적인 만남 이후에 그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박홍근 원내대표가 몇몇 그 비망록이 있거든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김준표 의장으로부터 그런 비슷한 얘기 들었다는 거거든요. 전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이게요. 그게 그러니까 민주당은 또 이거를 탄핵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게 연결이 안 돼. 민주당 내에서 그런 흐름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159명의 젊은이들이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도 않았고 책임자들도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가장 큰 법적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됐던 행안부 장관이 지금까지 있어요. 그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바로 그 당시에 책임자 제대로 문책하고 제대로 수사하게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저는 모든 이런 사달의 원인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당시 태도가 문제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네. 자, 또 하나는 제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좀 여쭤보고 싶은데 김동연 지사 쪽에 그 이른바 친문 뭐 비명 쪽 사람들이 네네. 좀 많이 가 있다. 네네. 뭐 전해철 전 의원을 비롯해서 이래서 김동연 지사가 이 미래를 위한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친구도 뭐 없다고 얘기하기 쉽지 않겠지만요. 저도 김동연 지사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김동연 지사를 이재명 그 당시 후보와 김동연으로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저는 일정한 역할을 했었고 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때 기재부 장관이어갖고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그 경기도지사 나갔을 때도 제가 경기도 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자주 대화하는 사이인데 어쨌든 뭐 다음을 준비 안 한다는 말은 한 건 그건 또 거짓말인 것 같고요. 정치인들이니까요. 네, 그러나 다만 좀 폭넓게 어떤 자문그룹들을 두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다만 뭐 전해철 전 의원을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특히 임명한 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경기도 제가 알기로는 도정자문위원회가 지금까지는 뭐 1년에 한 번 있는가 말리는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형식적인 자리였던 것 같은데 크게 의미부여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두루 널리 산하기관이라든가 유관 기관들에 임명되는 분들이 뭐 친문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대개 또 국정지원분이 있는 분들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 운영에 참여했던 분들을 좀 이렇게 뽑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좀 더 많아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뭐 친명 비명 간의 계파 간의 분화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해석하면 건 오바다. 오바죠. 지금은 뭐 민주당은 이재명 전 당대표가 당내나 당 밖이나 굉장히 확고한 기반을 갖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 지금 확고한. 근데 요새는 전부 전 대표가 됐어요. 이재명 전 대표, 조국 전 대표, 조국 대표도 오늘 그만뒀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 텐데 이게 왜 전 대표 해가지고 두 분이 전부 나가느냐 또. 네네. 이게 1인 중심 정당, 지금 야당들이 전부 1인 중심 정당이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인위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그야말로 뭐 권위주의 체제나 독재 체제에서의 지도자처럼 인위적으로 경쟁자들을 배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본인이 그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지난 총선을 지휘했고 또 공천 과정을 통해 갖고 민주당이 변화를 만들어냈거든요. 또 그 결과가 총선의 압도적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또 지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현재 상황이 또 객관적 상황이 윤석열 정권을 좀 제대로 견제하고 저는 폭주를 막아달라고 하는 어떤 당원들의 요청들 또 국민적 요청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이 피하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 연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라는 게 대선에선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부정적이라도 연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일단 그 이재명 대표 외에 이재명 전 대표 외에 지금 당내에 경험과 경륜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다선 의원이든 아니면 뭐 또 권력 의지가 강한 초선 의원이든 뭐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가 되려고 하면은 본인의 어떤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리더십이 있어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 당원들의 지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지금 보이질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내 상황은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힘들고 또 국제적으로 외교 안보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수 그 거대 야당을 이끌려고 하면 이재명 당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여론이 당 안팎의 주류적인 흐름 같습니다. 그게. 네. 요새도 이재명 전 대표님하고 전화 가끔 뭐 자주 하시는 뭐 자주 하는 편은 아니고요. 그냥 뭐 이렇게 뭐 대표 이렇게 보기도 좀 하고 예. 뭐 제가 뭐 필요한 때 전화는 가끔 드리곤 합니다. 네. 예. 그러나 뭐 제가 현재 당 지도부가 있고 또 원내 지도부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뭐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제가 전화해 갖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주 전화는 안 하는 편입니다. 네. 아니 그래도 이 좌장이라고 이 말씀 좌장 아닙니다. 아 좌장 아니세요? 네. 아, 근데 제가 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 좌장이라고 그러면 전부 좌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예.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 말고 그러면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요번에 출마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확률은 몇 %로 보세요? 뭐 높지는 않겠죠. 또 김두관 전 의원이 원외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총선에서 아쉽게도 낙선하셨는데 어쨌든 민주당의 취약 지역인 영남을 대표하는 가장 또 유력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김두관 전 의원이 어떤 형태든 당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당대표 지금 나가서 상당히 그래도 의미 있는 득표를 해야 글쎄요. 그 경선도 그렇죠. 좀 재미있고 국민이 보기에도 그럴싸하다고 보일 텐데 지금 그럴 상황은 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더 흥행은커녕 또 또 국민들에게 좀 안 좋게 보이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표 전 대표하고 전화하셨냐고 물어봤는데 이재명 대표 오늘 보니까 이 강성지층 전화 이것 때문에 좀 필요하고 문자도 필요해가지고 전화번호 바꿀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네네.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당원 늘 하는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라는 얘기를 늘 합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얘기를 직접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본인의 휴대폰도 딱 하나 갖고 있으면서 그 휴대폰을 통해 갖고 여러 가지 의견을 직접 많이 듣습니다. 그걸 또 좋아하고요. 그런데 지금 당대표를 좀 사퇴해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 사퇴하고 당대표가 아닌데 많은 당원들이 대표임을 전제로 하고서 여러 가지 의견들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지금 사실은 곤란하다 이거. 쉬어야 할 때거든요. 좀 쉬면서 또 재판도 있고 심신을 좀 추스려야 될 때인데 좀 그런 면에서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지 않겠냐는 그런 표현이지 뭐 당원들의 그런 목소리를 피곤해야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재판 말씀하셨는데 그 1심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 1심이 10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물론 법조인이시잖아요. 네네.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원의 판결을 예상하기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충분히 소명을 했고 그래서 법원에서 그냥 합리적으로 잘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뭐 공직선거법이니까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뭐 100만 원이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00만 원 이상 나오느냐 이하 나오느냐 뭐 이런 문제겠죠 사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힘 전당대회 흥행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뭐 굉장히 그 네 분이 팽팽하게 좀 싸우고 있기 때문에 팽팽하다고 보세요? 딴 데는 팽팽하지 않다고 그러던데. 아니 어쨌든 뭐 그 한동훈 후보와 나머지 그 친윤 비윤 간에 팽팽하다고 저는 뭐 그렇게 보고. 그렇게요.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국민이 분열하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굉장히 격렬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법에 관련해 갖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특검 추천권자를 그때 칭찬하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대법원장 추천이라도 이번 임시회라든가 최소한 7월 임시회안에서 처리가 된다고 하면은 그걸 전제로 해갖고서는 그걸 받아서라도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저는 뭐 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지도자들 중에서 한동훈 특검법의 필요성, 특히 국민적 필요성을 인정한 첫 사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민심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진일보했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여당 내에서는 특히 대표 경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뭐 배신한 거 아니냐, 이게 민주당 당원인의 주장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격렬하게 좀 부딪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흥행 효과도 있겠지만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그 분열적인 요소를 노정해 갖고 지지율 상승에는 뭐 큰 도움이 되진 않아 보입니다. 네. 한동훈 만약 한동훈 이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 주장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죠? 네.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특검, 그건 뭐 마찬가지로 이게 특검 좀 엄밀하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뭐 최상병 특검 또 김건희 여사 특검 계속 특검 얘기하는데 다시 여당의 당대표 된 분에 대해서 특검을 바로 하자는 것은 뭐 쉽지 않아 보이고, 다만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될 확률이 높다고 보세요? 뭐 현재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더 앞서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결국 핵심은 결선이 있냐 없냐가 제일 핵심이 아닌가, 관건 아닌가 봅니다. 만약 결선이 있으면 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지난번 당대표 선거처럼 윤 대통령의 마음, 윤심이 작용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에서 여러 가지 특검 주장들, 뭐 국정조사 주장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검에 대해서 추천권자는 다르지만 찬성 의견을 밝혔고, 이런 면에서 또 여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 보수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되는 게 위험한 게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보호하는데, 지키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나머지 후보들이 연대만 한다고 하면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제 그건 조만간에 결정이 날 거고, 한 가지 내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민주당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처럼 일당이 상임위원장 싹 가져가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건 뭐 정치적 선택의 문제 같은데,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운영한 적이 있었죠. 책임을 뭐 구현한다는 국회의 책임, 국회 다수당이 국회 운영에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의미도 있어 보이지만, 현재처럼 어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또 국민들 사이에도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강한 요구에 의해 갖고서 의석수대로 나누어 갖고 상임위원장 배분하는 이 방식이 그래도 갈등을 완화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그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인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법사위원장, 뭐 저도 잠깐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조금 전에 아까 어떤 기자가 저한테 멘트 받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시간 계산을 했더라고요. 이 총 법사위가 열 몇 시간을 했는데 그중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말한 시간이 뭐 절반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뭐 법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좀 위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참 일반 국민이 볼 때에는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는데, 굉장히 좋은 말로 하면 능동적인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과하면은 또 다른 얘기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도 뭐 상임위원장을 했었고요. 그렇죠. 뭐 특별위원장도 여러 개 했었는데 위원장의 기본적인 책임은 상임위의 의사진행,
상임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게 기본적인 책임이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뭐 제가 상임위원장이나 특위위원장 할 때 제가 이렇게 질의하거나 이렇게 한 거는 굉장히 좀 적게 했었습니다. 가능한 한 의원들이 직접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많이 줘야겠죠. 그리고 물론 뭐 소속 정당의 입장도 반영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균형 있게 또 공정하게 운영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 근데 뭐 하여간 우리 국민들이 좀 바라는 거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좀 도와줄 때는 서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사실은 요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좀 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저출산 무슨 뭐 왜 그런 부서 네네. 대책 부를 만들고 부총리격으로 승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실 저는 거예요? 그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뭐 의견이 모아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세계적으로는 전 지구적으로는 가장 큰 현안이 기후변화 아니겠습니까? 그 기후변화 문제.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뭐 단지 우리 아이들을 적게 낳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 전반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특히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는 정말 여야가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해갖고 이걸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가 기관을 신설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민주당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 지금 김건희 여사 그 특별감찰관이요. 이게 무슨 탁구공처럼 말이에요. 이 특별감찰관을 국회에서 올라오면 받겠다. 근데 왜 국회에서 안 하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 어떤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때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그게 근데 그때는 민정수석이 있었죠. 네, 그렇다고 민정수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감찰관은 했었어야죠,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부 여당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빨리 국회에 요청을 하고 여당도 야당과 빨리 협의해 갖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청하지 않아도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가 추천해야 됩니다. 추천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여야가 합의를 해서 추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여태까지 그게 안 되는데. 전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저는 문재인 정부 때가 하질 않았는데 저는 그건 잘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했었어야 됩니다. 사실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라도 특히 대통령 배우자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의 문제고 국가 운영을 좀 잘하기 위해서 사실 대통령의 측근들, 친인척들, 가장 가까운 친인척들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할 별도의 동기부여가 꼭 필요합니다. 네. 네, 그렇죠. 오늘도 그 운영위에서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디올백인가 그거 가지고서 공방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대통령실은 하여간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뭐 자기가 짐작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다 좀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정수석이 하는 민정수석이 대통령 배우자라든가 친인척 관련한 한계가 있습니다. 역시 특별감찰관이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제대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의지 있는 역량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빨리 결심하셔갖고 대통령 배우자도 그 대통령실의 운영 그 시스템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부속실도 빨리 신설하는 게 맞습니다. 좋을 겁니다. 사실. 예, 그래야죠. 당연히. 아유 오늘 이렇게 바쁘실 텐데 또 나와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지역의 전문가들과 원하는 배움을 이루는 이곳 경기 공유학교입니다. 남은을 보았던 진솔이는 인공암벽을 등반하고 있습니다. 화내기 대장 동준이는 차분히 한국화를 그리고 있네요. 저 멀리 영화를 찍고 있는 건 유튜브만 보던 은서입니다. 현진이는 영어에 약하지만 영어로 코딩을 짜고 있네요. 잘 못해도 즐거워서 끙끙대며 집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아이들은 경기 공유학교에서 부모의 생각보다 크게 자랍니다. 오늘도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자율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회장 김정규입니다. 우리 무공수훈자회는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안보 상황에서 공을 세워 나라로부터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구성된 보훈단체입니다. 저희는 매년 6.25 전쟁 당시 가장 참혹했던 장진호 전투에서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식을 거행하고 국가유공자들이 영면하시면 태극기 관풍의식을 지원하는 등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무공수훈자회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스틸 러브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이 생각나시죠? 우리 곁에서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숲. 숲은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도에서 7도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26% 줄여줍니다. 회색 도심에 나무를 심는 도시숲 조성 사업. 산림청은 숲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나무와 함께라면 무더위도 거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캠페인은 선진국형 산림 경영 관리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산림청과 함께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변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 R&D에서 시작되는 거 아시나요? 매년 그것도 무려 50개사가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대표기업으로 선정됩니다. 우수성과 대표기업에 선정만 되면 끝? 장관 표창, 투자유치 지원, 저리융자 혜택, 해외 전시 참여 지원에다가 인재 채용 기회, 후속 R&D 지원, 확실한 기업 홍보까지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함께합니다. 김 사장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셨어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요? 중소기업이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채용하면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아직 신청 안 하셨어요? 어떤 청년을 채용하면 되나요?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나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죠? 고용24 홈페이지요. 빨리 신청하세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바로 신청해야겠어요. 중소기업에게 최대 1,200만 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락토픽 이렇게 새로 줬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당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당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입니다. 장마 관련 또 태풍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장마가 시작된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20일에 시작을 했고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29일 시작을 했는데요. 대개 이제 평균 장마 시작 시기가 제주가 19일, 남부가 6월 23일, 중부가 25일에 시작을 하는데 올해 제주는 하루가 늦었고요. 중부지방은 나흘이 늦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장마가 끝나는 시기는 평년과 비슷할 것을 예상을 하는데요. 제주는 7월 20일 전후,
중부지방은 7월 25일 전후에 끝나면서 평년보다 장마 기간은 약간 짧지만 오히려 비는 더 많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요? 왜 강수량이 더 많죠? 올해 여러 가지 기압 패턴이라든가 기온이라든가 해수면 온도라든가 모든 상태가 보면은 평년보다 훨씬 더 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이게 뭐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내린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일단 장마 동안에 청강수량이 더 많고요. 예. 다음에 이런 집중호우 횟수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 장마철에 내리는 비의 양이 1년 중에 25% 정도 됩니다. 기상청 공식 관측이 시작한 1973년부터 전국 62개 지점의 장마기한 평균 강수량을 보면 중부지방이 가장 많은데요. 378.3mm, 제주가 348.7mm, 남부지방은 341mm 비가 내리는데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좀 중부지방이 일단 좀 더 많이 내릴 거로 보는데 더 많이 온다고요? 네, 중부지방의 장마기한 중 비가 가장 많이 내렸던 해가 2020년입니다. 이때 856mm가 내리면서 평년보다 2배 이상 많이 내렸고요. 그때가 저 강남역에 그 물난리 났을 때 말씀. 강남역은 뭐 최근에 매년 물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작년에도 물난리가 났었고 재작년에도 물난리가 났었고요. 근데 당시도 물난리 났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도 594mm가 내렸거든요. 예. 작년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올해는 중부지방으로는 평년의 2배 정도 가까운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배나 많은 비가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거 진짜 대비를 단단히 해야겠네요. 예? 근데 이게 이 갑자기 오는 국집성 집중호우요.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나요? 일단 장마가 시작하는 것은 저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 또 북쪽의 오후측의 고기압 사이에서 일단 부연속선이 만들어지면서 시작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상공에서 북쪽과 남쪽의 고기압 세력이 비슷하게 버티면서 이제 정체전선이 남부로 오르내리면서 장마가 지속되는 건데요. 예. 일단 이런 장마 기간이라든가 패턴 혹은 뭐 형태 이런 걸 예측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다양한 수치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예.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근데 문제는 이제 수치 모델 같은 경우 열흘 정도 지나면은 정확성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뭐 2달 이렇게 장마 기간에 형태라든가 이런 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예보관들은 이제 과거의 데이터라든가 경험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과거 장마 패턴, 기후 데이터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일단 올해 장마가 어떤 패턴을 가져오겠느냐 이런 걸 예측을 하는데요. 예. 근데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기후 패턴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장마 패턴의 형태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예. 기상청 같은 경우도 열흘 예보만 하지 장마 예측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장마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사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때문에 엘니뇨라든가 라니냐라든가 뭐 인도양 쌍극재 현상이라든가 북극의 빙하가 얼마나 많이 녹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장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마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요새는 장마가 끝나면 비가 더 많이 오는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올해도 반복이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고전적인 장마를 해서 옛날 같은 경우는 장마 때가 비가 가장 많이 내렸는데 이게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는 기후변화로 날씨가 바뀌면서 오히려 장마 때보다 장마가 끝난 8월에 더 비가 많이 내립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게 맞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장마 끝난 이후에도 예를 들어 8월 같은 경우는 태풍이라든가 혹은 구축성 호우 같은 것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8월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이 호우 대비를 뭐 굉장히 잘해야겠네요. 중부지방에 2배가 넘는 비가 온다고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진짜 걱정이 많이 되네요. 예. 근데 올해 덥습니까 또?
예, 지금 상당히 더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뭐 거의 전 세계적인 예측이 거의 같습니다. 예. 뭐 미 해양대기청이나 뭐 유럽 중기예보청이나 일본 기상청이나 또 우리나라 기상청도 올 여름에 평균보다 덥다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근거는 작년 엘니뇨가 시작되면서 작년서부터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역대 매달마다 최고 기온을 경신을 했는데 그냥 그 기온이 평균보다 넘어서는 정도가 약간이 아니고 아주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뭐 단적인 예로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63도가 올랐는데요. 예. 우리가 1.5도를 넘으면 안 된다고 지금 탄소 중립하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일시적이긴 하더라도 1.5도를 이미 넘었거든요. 1년 사이에.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해양 온도도 역대 가장 많이 좀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구가 엄청나게 많은 열이 지금 있는데 이 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 아닙니까? 폭염과 뭐 홍수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예. 결국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번에 이제 엘니뇨가 끝나고 이제 여름서부터는 이제 란냐로 이제 바뀔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균보다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올여름이 아마 역대급으로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가장 더웠던 게 우리나라가 2018년이었습니다. 예. 당시 서울이 39.6도를 기록을 했는데 예. 일단 올해는 39.6도를 넘어서면서 거의 40도를 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0도가 넘는다. 근데 40도가요. 예. 몇 년 전만 해도 40도가 엄청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작년 올해 전 지구적으로 보면 40도는 이제 보통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이제 40도 시대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뭐 저도 그 뉴스 보니까 뭐 어디는 50도 올라가고 그런다 그러던데 야 그래도 40도면은 근데 그 센터장님 보시기에 올해 그럼 태풍도 예년보다 좀 많이 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 태풍 발생이 상당히 늦습니다. 예. 통계적으로 6월까지 서태평양상에서 태풍이 한 4.3개 정도 발생을 하는데 올해는 한 개밖에 발생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좀 통계를 보면 스파 엘니뇨가 발생한 다음 해였던 1983년, 1998년, 2016년이 공통적으로 태풍이 늦게 발생을 해요. 예. 그래서 6월에 태풍이 처음 발생을 했어요. 이제 올해하고 같은 거죠. 그리고 이 해 보면 평년과 태풍이 발생하는 숫자가 비슷하거나 약간 적은 숫자입니다. 네. 근데 이때 또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게 대개 8월 하순부터 영향을 줍니다. 네. 왜냐하면 이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해 올라오는 것이 8월 말부터 올라올 것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개 7월이나 8월 상순에 태풍이 발생한다면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8월 하순부터 이제 10월 상순까지 한 3개 정도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흔히들 가을 태풍이 더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전 여름 태풍보다는 가을 태풍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강하게 발달하려면은 예. 해수 온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수 온도가 연중 가장 높을 때가 9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가장 강했던 태풍은 다 9월 태풍입니다. 그죠. 태풍 루사나 태풍 매미나 예. 태풍 사라나 뭐 전부.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여기는 성공을 인쇄하는 비즈하우스입니다. 광고 예산도 디자이너도 없으시다고요? 지금 비즈하우스를 만나보세요. 명함, 현수막, 판촉물도 오케이. 매출 올라가나요? 비즈하우스로 성공입니다. 역시 비즈하우스가 홍보에 있으니 내 일의 힘. 비즈하우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사무직 렌탈 답이 없네. 사무가구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정보기기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사지 말고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렌탈 고민 해결의 답은 중앙솔루션. 사무직지 렌탈할 때 답은 중앙솔루션. 예,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순서 이제 여러분들께 다 들려드렸습니다. 내일 또 비가 엄청 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모쪼록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전 내일 저녁 5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